지난 30년간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복잡한 파생 상품도 알고리즘 트레이딩도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투자자들의 인지적 인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들은 바로 이 충격적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금융위기가 과도한 빚이나 거시경제 충격 같은 외부 요인에서 왔다면 요즘 자료들은 지금의 위기는 우리 뇌 안에서 특히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뇌 안에서요? 네. 손에 쥔 스마트폰이 투자를 사실상 도박과 구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뇌과학부터 행동경제학, 그리고 당장 내년에 닥칠 2025년 한국의 세금 제도까지 전부 넘나들면서요. 네. 이 디지털 도파민 중독이 어떻게 우리의 장기적인 자산을 파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치고 아주 구체적인 탈출 로드맵까지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보통 투자를 하다 실패하면 내가 의지가 약했어 하고 자책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건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현대의 모바일 환경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 취약점을 정밀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도파민 루프랑 예측 오차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도파민 루프요? 네. 흔히 도파민을 느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쾌락 물질이라고 오해하는데 사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보상을 갈망하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언제 가장 강력하게 분비되냐면 보상이 확실할 때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거군요. 마치 슬롯머신 레버를 당기는 그 순간 같아요. 정확합니다.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태. 그럼 스마트폰 앱을 켜서 내 주식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그 결과를 확인하기 직전에 그 두근거림이 뇌를 최고조로 자극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변적 보상 스케줄인데 이게 중독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죠. 그렇군요.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투자는 더 이상 냉철한 분석 과정이 아니게 돼요. 그냥 신경학적인 자극, 즉 도파민을 쫓는 중독 행위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그걸 잊으려고 스마트폰을 켜고. 맞아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게 단순히 기분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자료에서는 이게 뇌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구조까지 바꾼다고 하던데요?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네,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정말요? 뇌의 CEO 역할을 하면서 이성적 판단, 충동 조절,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의 연결망이 실제로 약해집니다. 반면에 원시적인 공포나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사실상 뇌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뇌의 CEO는 힘이 약해지고 경비팀장격인 편도체가 날뛰는 상황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나요?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니까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서 원칙 없이 급등주를 따라 사는 뇌동매매로 이어지기 쉽고요. 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니까 아주 작은 시장 하락에도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패닉셀링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기회조차 없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본 자료에서는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속적인 자극에 뇌의 보상 회로가 둔감해져 버려요. 둔감해진다. 네. 예전에는 5%만 올라도 기뻤는데 이제는 20-30% 급등락하는 코인이나 테마주가 아니면 지루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높은 변동성을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결국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한 투자의 핵심 덕목, 기질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훼손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머리로는 장기 투자가 옳다는 걸 알지만 뇌가 이미 단기적인 자극에 중독돼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뇌가 이런 디지털 환경에 생물학적으로 취약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도구들, 그러니까 매일 이용하는 주식 거래 앱이나 소셜 미디어들이 이런 취약점을 더 교묘하게 파고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게임화라는 개념이 나오던데요. 네, 요즘 주식 앱들은 사용자가 더 자주, 더 많이 거래하게 만들려고 온갖 게임적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시각적 보상이죠. 내가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했을 때 화면에서 막 폭죽이 터지고 경쾌한 소리가 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투자를 냉철한 자본 배분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점수 따기 게임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찔리네요. 저도 모르게 거래 체결될 때 나오는 그 효과음을 들으면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하하, 다들 그렇죠. 푸시 알림도 빼놓을 수 없죠. 관심 종목 5% 급등. 이런 알림이 오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앱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FOMO,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충동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네. 여기에 다른 투자자들과 수익률 경쟁을 붙이는 랭킹 시스템까지 더해지면 이성적인 판단은 거의 불가능해지죠. 불필요한 고위험 베팅을 하게 만들고요. 듣다 보니 궁금해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기기로 거래하는지도 영향을 미칠까요? 가령 똑같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거래할 때랑 큰 화면의 PC로 할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모바일로 거래할 때 성과가 더 저조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정말요? 네. 작은 화면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같은 깊이 있는 정보를 보기보다는 눈앞의 단기 차트나 호가창의 움직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게다가 이동 중에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거래하다 보니 실수를 할 확률도 훨씬 높고요. 이 모든 걸 증폭시키는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소셜미디어와 알고리즘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영상만 계속해서 보여주는 필터 버블을 만듭니다. 아, 확증 편향? 네, 내가 산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만 계속 접하다 보면 반대편의 위험 요소를 애써 무시하게 되는 확증 편향에 깊게 빠지게 되죠. 종목 토론방 같은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는 다들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니까요. 맞아요. 그런 곳에서 형성된 집단적 광기는 개인의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모두가 간다고 외칠 때 혼자 이건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결국 내 판단이 아니라 군중의 감정에 휩쓸려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우리의 뇌는 도파민에 중독되도록 공격받고 있고 우리가 쓰는 앱과 소셜미디어는 그 중독을 부추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계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대가가 궁금합니다. 행동경제학의 근시안적 손실회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시안적 손실 회피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정도 더 크게 느끼거든요.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매일, 매시간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오르내리니까 하락하는 날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되겠죠. 아, 매일 확연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루에 1% 떨어진 걸 보고 느끼는 고통이 1년 뒤에 10% 오른 걸 보고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느껴지니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결국 잦은 매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환상 같은 것도 생기고요. 네, 24시간 시장에 접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내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통제 환상을 심어주고요. 결국 잦은 매매는 수수료와 세금으로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로 그 세금 얘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3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가 세후 수익률이 투자의 전부라고 강조하던데 마침 2025년부터 한국의 금융투자 관련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뀌잖아요. 이게 단타 매매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세금 환경은 장기 보유가 선택이 아닌 필수란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실상 단타 매매를 징벌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징벌이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입니다. 아, 지금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단타 매매를 자주 해서 이익을 실현하면 이게 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처럼 잡힐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고소득자라면 단타로 번 돈의 거의 절반, 최고 49.5%를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1억을 벌어도 5천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장기 보유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요. 그럼 흔히들 쓰는 가족법인을 통한 절세 전략은 어떤가요? 그것도 막히나요?
네, 그 길도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을 세워서 단타 수익을 거기에 쌓아두고 세금을 이연시키는 전략을 많이 썼는데 초과 유보소득세 같은 제도가 강화될 수 있어요. 아, 법인이 벌어들인 돈을 월급이나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이걸 배당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잦은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세금으로 회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으로도 최악의 선택이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좀 암울해지는데요. 뇌는 공격받고 환경은 유혹하고 세금 제도는 불이하고 그럼 이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날 해결책은 대체 뭘까요? 네. 자료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신경학적 재설계부터 시작하라고 하던데요. 네, 일종의 투자 도파민 단식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딱 일주일만 실행해서 과도하게 자극받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초기화, 즉 리셋하는 거죠. 일주일간 단식이라 솔직히 요즘 세상에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의지력에만 기대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의지력은 쓰면 닳는 자원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환경 설계가 핵심입니다. 프로토콜의 원칙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일주일간 HTS, MTS 접속을 물리적으로 금지합니다. 앱을 지우는 게 가장 확실하죠. 앱 삭제. 둘째, 스마트폰 화면을 컬러가 아닌 흑백, 즉 회색조로 바꾸는 겁니다. 화려한 색깔이 주는 시각적 자극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셋째, 모든 금융 및 SNS 앱의 알림을 끄는 겁니다. 아, 환경을 바꿔서 유혹 자체를 줄이는 거군요. 그렇죠. 로그인할 때마다 일부러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 10초의 귀찮음이 충동적인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걸 막아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쿨링오프 시간을 강제로 버는 거죠. 모든 거래는 무조건 PC로만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도 충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뇌를 디톡스하고 환경을 재설계해서 방어막을 쳤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런 방어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운영 체제를 설치하라고 제안하죠. 그 핵심이 역설적이게도 투자를 지루하게 만들라는 것이어서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최고의 사례로 미국의 평범한 주유소 직원이자 청소부였던 로날드 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로날드 리드요? 네, 그는 2014년에 사망했는데 당시 남긴 자산이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에 가까웠어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죠. 와, 월급만으로는 절대 모을 수 없는 돈인데 비결이 뭐였나요? 대단한 투자 기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의 전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단순했다고요? 그냥 건실한 우량주 주식을 사서 수십 년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한 것뿐이었어요. 그게 전부라고요? 네, 그래서 자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날드 리드는 스마트폰이 없었기에 역설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아, 잦은 시세 확인과 매매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는 이야기네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이 로날드 리드의 철학을 현실에 적용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3버켓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내 전체 자산을 목적에 따라 3개의 다른 통장에 명확히 나눠 담는 거예요. 3개의 통장이요? 첫 번째 버켓은 생존 버켓입니다. 6개월에서 12개월치 생활비를 넣어두는 비상금 통장이에요. 예금이나 MMF 같은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안전자산에 보관하는 거죠. 이게 심리적 안정 간접한 연락주택이네요. 그렇죠. 시장이 폭락해도 난 이 돈으로 1년은 버틸 수 있어 라는 안정감이 있으니 패닉셀링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버킷은요? 두 번째 버킷이 바로 성장 버킷입니다. 우리의 핵심 은퇴 자금이죠. S&P 500 ETF나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같은 우량 자산을 담습니다. 아, 핵심 자산. 이 계좌의 원칙은 간단해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 월급날 자동이체로 적립, 그리고 시세는 절대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로널드 리드의 계좌가 바로 이 성장 버킷이었던 셈이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버킷일 것 같은데요. 이름이 도파민 버킷이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투기 욕구를 해소하는 공간인가요? 정확합니다. 전체 자산의 5% 미만, 즉 최악의 경우 다 잃어도 내 인생에 전혀 지장이 없는 돈만 넣어두는 놀이터 계좌입니다. 놀이터 계좌요? 네, 인간의 투기적 본능,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작은 놀이터를 하나 지정해주고 그 안에서 마음껏 놀게 하는 거죠. 아, 이 도파민 버켓을 인정하고 분리하는 순간 나머지 95%의 소중한 핵심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울타리 안에 가둬서 관리하는 거군요. 정말 현실적인 해법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마지막 하나의 규칙이 있었죠. 네, 바로 분기별 확인 원칙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 주기를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주기, 즉 3개월에 한 번으로 고정시키는 겁니다. 1년에 딱 4번만요. 네, 달력의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날을 계좌 확인의 날로 아예 표시해두는 거예요. 투자 헌법, 즉 투자 정책서, IPS를 읽는 겁니다. 투자 정책서요? 네, 거기에는 나의 장기적인 재무 목표, 자산 배분 원칙, 그리고 SNS 보고 주식 사지 않기, 폭락했을 때 절대 팔지 않기 같은 나만의 금지 원칙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거죠. 아,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려는 순간 이 문서가 당신의 앵커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결국 투자는 본질적으로 인내심에 대한 보상을 얻는 과정이라는 말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내심을 훔쳐가고 그 대가로 도파민이라는 아주 값싼 위로를 던져주고 있었던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변덕스러운 시장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손에 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네. 진정한 분은 끊임없는 새로 고친 버튼에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묵직한 기다림의 끝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료에 나온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당신이 시장을 잊고 앱을 지우고 당신의 삶과 본업에 집중하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자본주의의 복리 엔진은 가장 강력하게 당신을 위해 작동할 것이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일까요? 아니면 바로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스마트폰일까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요?